저는 충청도의 한적한 소도시에 삽니다. 남편은 10년도 더 전에 먼저 세상을 떴고 자식이라고는 하나 있는 아들 녀석은 결혼해서 제 품을 떠났지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들 내외가 아주 먼 곳에 사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가 사는 이곳에서 차로 30분쯤 달리면 나오는 조금 더 번화한 도시에 신혼집을 꾸렸으니까요. 30분. 옆 동네 마실이라도 가득 마음만 먹으면 금방 다녀올 수 있는 거리인데 이상하게도 그 30분의 거리가 제게는 천리 길처럼 아득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새 식구가 된 며느리 수진이는 싹싹하고 참한 아이입니다. 저를 어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면서도 어떻게든 잘해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이 빤히 보여요. 하지만 노력이라는 것이 항상 마음처럼 되는 것은 아니더군요. 우리는 만나면 늘 서먹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눈치를 살피고 저는 그런 며느리가 불편해서 괜히 무뚝뚝한 표정을 짓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지요. 일주일에 한두 번 걸려오는 전화는 안부를 묻는 숙제를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별일 없으시죠? 그래, 별일 없다. 너희는? 저희도 잘 지내요. 손주는 요즘 어린이집에서 친구랑 곧잘 어울려요. 그러냐? 다행이구나.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단답형으로 오가는 몇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 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며느리는 곧 어머니, 그럼 저녁 준비해야 해서요. 다음에 또 전화드릴게요 하며 서둘러 전화를 끊곤 했습니다. 뚜하고 끊어진 전화기를 들고 있으면 텅 빈 집의 냉랭한 공기가 제 온몸을 감싸는 것만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늙은 감나무는 올해도 어김없이 주렁주렁 감을 매달 준비를 하는데 제 마음의 가지는 어째서 이리도 앙상하기만 한 것인지요. 며칠 전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조금 들떴던 것 같아요. 혹시나 아들 녀석이 얼굴이라도 비추지 않을까, 며느리가 끓여주는 미역국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전화 한 통 없더군요. 바쁜 놈이니 그럴 수 있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텔레비전 채널만 이리저리 돌리며 무료한 오후를 보내고 있을 때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 수진이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양손에는 큼지막한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하며 며느리가 상자를 건네는데 안에는 값비싼 굴비가 두름으로 엮여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비린내 하나 없이 잘 마른 자태가 한눈에 봐도 좋은 물건임을 알 수 있었지요. 며느리는 제게 잘 보이고 싶어 큰 마음을 먹고 준비한 선물일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고맙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이런 건 뭐하러 사왔니? 너희나 잘 챙겨 먹지. 아들 얼굴을 못 본 서운함이 심술이 되어 튀어나오고 만 겁니다. 제 퉁명스러운 목소리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금세 표정을 갈무리하고 희미하게 웃어 보였지만 그 눈가에 스친 서운함은 제게도 똑똑히 보였어요. 아, 그이가 오늘 중요한 회의가 갑자기 잡혀서요. 정말 오고 싶어 했는데 죄송하다고 꼭 전해달랬어요. 됐다. 바쁘면 못 오는 거지. 뭘 그런 것까지 전하고 그러냐. 저는 일부러 더 쌀쌀맞게 굴었습니다. 어서 이 어색한 시간이 지나가기만 바랐어요.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다 어머니, 그럼 쉬세요 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들어와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는 의례적인 말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다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굴비 상자만이 방금 전까지 누군가 다녀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지요. 며느리가 돌아간 뒤
저는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잘 마른 굴비를 꾸덕꾸덕 말려줄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데 제 마음은 되려 소금에 절인 듯 짜고 쓰라렸어요. 살가운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나 야속했습니다. 그저 고맙다, 애썼다 그 한마디면 되었을 것을. 그 말이 어려워 기껏 마음 써서 찾아온 며느리 가슴에 찬바람만 불어넣어 보낸 셈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면 며느리의 서운해하던 얼굴이 떠올라 좀처럼 다시 잠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문득 오래전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시집와서 처음 맞았던 시어머니의 생신날, 저 역시 칭찬 한마디 듣고 싶어 며칠 밤낮으로 뜨개질을 해 스웨터를 떠서 드렸더랬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런 걸 만들 시간이 있으면 밭에 나가 풀이나 한 포기 더 뽑아라 하고 타박만 주셨지요. 그때의 서러움과 야속함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생생한데 저는 며느리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고 만 겁니다.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처음부터 편하게 여기겠습니까? 저 역시 그랬습니다. 어려우니 더 잘하고 싶고 잘하고 싶으니 더 긴장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지요. 수진이도 그랬을 겁니다. 저와 가까워지고 싶어서 싹싹한 며느리가 되고 싶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그런데 저는 그런 며느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는커녕 제 외로움과 서운함만 앞세워 밀어내기만 했습니다. 며느리와 저 사이에 그 보이지 않는 벽은 사실 며느리가 아니라 제가 쌓아 올리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 나가 굴비 두름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란빛이 고운 굴비의 눈이 마치 저를 원망하는 것 같았어요. 이걸 어찌해야 하나? 아들에게 보내줘야 하나 아니면 혼자 구워 먹어야 하나?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냉동실 깊숙한 곳에 넣어버렸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이 담긴 선물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텅 빈 집, 그리고 냉동실에 갇힌 굴비처럼 꽁꽁 얼어붙은 제 마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저 시간만이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후로 며칠 동안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마치 죄인처럼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냉동실에 들어간 굴비처럼 제 마음도 며느리와의 관계도 꽁꽁 얼어붙은 채로 시간은 속절없이 가더군요. 며칠을 끙끙 앓았습니다. 정말 몸이 아팠던 건지 마음이 아파 몸까지 따라 아팠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온종일 누워만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려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일 것이 뻔한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도 막상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수십 년 묵은 제 자존심이 그깟 자존심이 뭔지 발목을 붙잡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기운 없는 몸을 겨우 일으켜 죽이라도 끓여 먹을 요량으로 부엌에 섰을 때였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칠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수진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잠시 멈추는 듯 했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다 못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뭐, 입원이라니? 왜 어디가 아파서? 제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친 것 같다고요. 며칠 전부터 계속 어지럽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결국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왔다는 겁니다. 순간 제 생일날 혼자 굴비 상자를 들고 왔던 며느리의 하얗게 질린 얼굴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제 모진 말이, 그 차가운 냉대가 며느리를 붙잡고 있던 마지막 힘마저 앗아간 것은 아닐까? 끔찍한 죄책감이 해일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아들은 제 탓이 아니라고, 회사 일이 많아 요즘 계속 힘들어했다고 저를 위로했지만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허둥지둥 밖으로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며칠 동안 돌보지 않아 푸석한 얼굴을 매만질 경황도 없었어요. 며느리가 입원한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지요. 저는 쌀을 씻어 냄비에 안치고 창고에 넣어두었던 늙은 호박을 꺼내 왔습니다. 며느리는 달달한 호박죽을 좋아했습니다. 언젠가 함께 밥을 먹다 어머니, 저는 어릴 때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늙은 호박죽이 그렇게 맛있었어요 하고 수줍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호박을 깎고 씨를 파내고 뭉근한 불에 올려 젓는 내내 제 마음도 함께 졸아드는 것 같았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못난 시어미를 용서해다오.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사죄의 말을 호박죽에 모두 녹여냈습니다. 죽이 다 끓자 뜨거운 김이 식기도 전에 보온병에 담아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창밖의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로지 며느리가 무사하기만을, 저를 너무 원망하고 있지 않기만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며느리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6인실의 창가 쪽 침대.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무슨 얼굴로 며느리를 봐야 할지,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몰라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참을 서성이다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며느리는 링거를 꽂은 채 힘없이 누워 있다가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얼른 다가가 며느리의 어깨를 누르며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누워 있거라. 몸도 안 좋은데. 저는 말없이 침대 옆 작은 식탁 위에 보온병을 내려놓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따뜻한 호박죽 냄새가 병실 안에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입맛 없을까봐. 내가 좋아하던 호박죽 좀 쑤어왔다. 먹고 기운 차리렴. 제 말에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큰 눈으로 저를 가만히 바라보기만 하더군요. 그러다 그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참지 못하고 눈물방울이 헬쑥한 뺨 위로 툭 하고 떨어졌어요. 며느리가 우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도 미어졌습니다. 저는 휴지를 뽑아 며느리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다. 내가 다 미안하다. 아니에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어머니 생신날 그렇게 서운하게 해드려서 계속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머니께 잘 보이고 싶은데 저는 왜 이렇게 서투르기만 한지 모르겠어요. 시집살이가 힘든 게 아니라 어머니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며느리는 울먹이며 그동안 담아두었던 속내를 쏟아냈습니다. 그 진심 어린 고백 앞에 제 수십 년 묵은 자존심과 아집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제가 쌓아 올린 벽에 갇혀 외로웠던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벽의 맞은편에서 며느리 역시 저에게 다가오지 못해 홀로 애태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투박한 제 손과 링거 바늘이 꽂힌 며느리의 가녀린 손이 얽혔습니다. 아니다, 아가. 자네 잘못이 아니다. 내가 못나서 그랬다. 남편 일찍 보내고 혼자 지내다 보니
마음 쓰는 법을 잊어버렸나 보다. 외로운 티 내기 싫어서 괜히 더 모질게 굴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결국 저도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의 손을 잡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병실의 다른 환자들이 쳐다보는 것도 의식하지 못했어요. 그 눈물은 그동안 우리 사이에 쌓여있던 서먹함과 오해, 미움과 원망을 모두 씻어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음의 둑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며느리는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를 보며 옅게 웃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며느리에게 호박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아기 새처럼 입을 벌려 죽을 받아 먹으며 맛있어요, 어머니 하고 속삭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게는 세상 가장 큰 위로와 용서처럼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며칠 뒤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눈에 띄게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일상은 여전히 고단해 보였습니다. 맞벌이를 하며 어린 손주를 돌보는 일은 결코 녹록지 않았지요. 특히 제 마음에 가장 크게 박힌 것은 며느리의 발이었습니다. 며느리네 집에는 차가 없었습니다. 아들 녀석 월급으로는 대출금을 갚고 생활비를 대기해도 벅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늘 버스를 이용해야만 했어요. 어느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무릎이 쑤셔서 파스라도 사러 나갔다가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읍내로 나갔던 며느리가 탄 버스가 도착하더군요. 며느리는 한 손에는 잠든 손주를 안고 다른 한 손에는 장바구니와 아이의 가방을 주렁주렁 든 채 위태롭게 버스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우산은커녕 비를 피할 손조차 없어 보였어요. 빗물에 축축하게 젖은 머리카락이 헬쑥한 뺨에 달라붙어 있는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던지요. 저는 저도 모르게 달려가 손주를 받아 안고 제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보고 깜짝 놀란 며느리의 얼굴에는 반가움보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고생이냐. 비까지 오는데 애를 데리고. 손주가 갑자기 열이 좀 나서요. 병원 다녀오는 길이에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픈 아이를 안고 그 많은 짐을 들고 비까지 맞으며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다녔을 생각을 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는 며느리와 손주를 집으로 데려와 따뜻한 물에 씻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곤히 잠든 손주의 얼굴과 지쳐서 꾸벅꾸벅 조는 며느리의 모습을 번갈아 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고단한 어깨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어요.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묵직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제가 평생을 아끼고 모아온 적금 통장들이 들어 있었어요. 남편과 사별하고 굳은 일 마다 않고 억척같이 살아오며 제 노후를 위해 부어온 돈이었습니다. 통장 표지는 누렇게 바랬고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찍힌 도장들이 빼곡했습니다. 이 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쓰지 않으리라 다짐했건만 며칠 전 비를 맞으며 힘겹게 버스에서 내리던 며느리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내가 이 돈을 쥐고 늙어서 편하게 살면 뭘 하나. 내 자식들이 저렇게 고생하는데 밤새 통장을 앞에 두고 고민했습니다. 제 노후에 대한 불안감과 며느리에 대한 안쓰러움이 마음속에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동이 틀 무렵 제 마음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장 만기가 많이 남은 통장 하나를 들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해지 신청서에 도장을 찍는 손이 아주 살짝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날아갈 듯 가벼웠어요. 돈을 찾아 곧장 향한 곳은 중고차 매매단지였습니다. 새 차를 사줄 형편은 못 되었지만 작고 튼튼한 중고차 한 대쯤은 마련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딜러의 설명을 들어가며 여러 차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제 눈에 쏙 들어오는 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맑은 하늘색의 아담한 경차였어요. 마치 며느리의 맑은 눈동자를 닮은 것 같았습니다. 주행거리도 짧고 사고 이력도 깨끗하다는 말에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 차를 계약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으니 집 앞으로 나와보라고요. 며느리는 무슨 일이냐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달려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데리고 골목에 세워둔 하늘색 경차 앞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이건 무슨 차예요? 그래, 이제 너 차다. 저는 품에서 자동차 키를 꺼내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자동차를 번갈아 쳐다보더군요.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말도 안 돼요. 며느리는 기겁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손에 억지로 열쇠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내가 자네에게 주는 첫 선물이다. 비 맞고 다니는 거, 아픈 손주 들쳐 업고 버스 타는 거, 이젠 못 보겠다. 거절하지 말고 받아라. 이건 자네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 손주를 위한 것이기도 하니까. 제 진심 어린 말에 며느리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는 며느리를 보니 저 역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울다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첫 시승에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에 앉아 동네를 한 바퀴 도는데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좁고 덜컹거리는 경차였지만 제게는 그 어떤 고급 세단보다 훌륭하고 대단한 차였습니다. 그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며느리를 향한 저의 미안함과 사랑이었고 우리 가족의 새로운 길을 열어줄 희망의 증표였습니다. 하늘색 경차가 생긴 이후 우리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30분이라는 거리는 이제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못했어요. 며느리는 시시때때로 손주를 데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마트에서 1+1 행사를 하는 두부 한 모를 사들고 오기도 하고 갓 무친 겉절이가 맛있다며 반찬통을 들고 오기도 했지요. 그러면 저는 손주가 좋아하는 생선을 굽고 며느리와 함께 마주 앉아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며느리의 어린 시절 이야기, 아들 녀석의 연애 시절 흑역사, 드라마 주인공요까지. 이제 우리 사이에 가릴 것이나 어려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차가 생기니 행동 반경도 넓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읍내 오일장에 가서 파릇파릇한 채소를 사고 튀김이며 떡볶이를 사 먹으며 군것질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차를 몰고 조금 더 멀리 나가 호숫가 근처 찻집에 앉아 유자차를 마시기도 했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차가 있으니 정말 좋네요. 어머니 모시고 어디든 갈 수 있겠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몽글몽글해졌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의지하기보다 책임져야 하는 삶을 살아온 제게 며느리의 그 말은 따뜻한 위로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주말이었습니다.
바깥 날씨 탓인지 몸이 찌뿌둥해 며느리와 함께 거실에 앉아 낡은 사진첩을 꺼내 보게 되었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제 젊은 시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제가 시집 오던 날의 사진, 아들이 태어나 처음 찍은 백일 사진, 동네 안악들과 함께 소풍 가서 찍은 사진들을 넘겨보며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20살 무렵 서울 사는 친구가 보내준 사진이었어요.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친구가 경복궁 근정전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시절 그 사진을 받아들고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저 넓은 궁궐은 어떤 곳일까? 임금님이 살던 곳은 얼마나 화려할까?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었지요. 어머니, 이 사진은 뭐예요? 며느리의 물음에 저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거 서울 살던 내 친구가 보내준 게다. 이때 내가 이걸 보고 평생 소원이 저 경복궁에 한번 가보는 거라고 노래를 불렀었지. 그냥 옛 생각에 무심코 뱉은 말이었습니다. 이미 다 잊어버린 젊은 날의 부질없는 꿈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아이고 늙은이가 주책이지. 어딜 가긴 뭘 가. 다 지난 일이다 하며 서둘러 사진첩을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하더군요.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며느리가 평소보다 더 밝은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달력까지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다음 주 날씨를 봤는데 수요일하고 목요일이 아주 맑고 좋대요. 날씨는 왜? 어디 좋은 데라도 가려고? 제가 묻자 며느리는 신이 나서 달력의 한 날짜에 동그라미를 치며 말했습니다. 네, 우리 경복궁 가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경복궁이라니? 그걸 아직도 마음에 두고 있었느냐? 그럼요. 어머니 평생 소원이라면서요. 제가 꼭 모시고 가야죠. 며느리는 마치 자기 일처럼 들떠 있었어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다. 무슨 경복궁이냐? 서울길이 얼마나 복잡한데. 이 늙은이 데리고 고생 말고 너희들이나 다녀오너라. 하지만 며느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 운전 잘해요. 그리고 이 차가 있잖아요. 며느리는 창밖에 하늘색 경차를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소원, 우리 붕붕이가 이뤄드릴 거예요. 약속했으니 무조건 가시는 거예요. 아셨죠? 며느리의 성화에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 잊고 지냈던 설렘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 경복궁에 가는 제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넓은 궁궐을 걷고 아름다운 경회루를 보고 향원정의 연꽃 향기를 맡는 상상. 까맣게 잊고 살았던 젊은 날의 꿈이 며느리 덕분에 다시 제 심장을 뛰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어둠 속에서 달빛을 받은 하늘색 경차가 자그맣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작은 차가 정말로 제 평생의 꿈을 이뤄줄 수 있을까요? 그날 이후 저는 달력에 동그라미 쳐진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는 소풍 전날의 어린아이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동이 트기도 전인 이른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밤새 설레는 마음에 몇 번이나 잠을 깼는지 모릅니다. 창밖은 아직 푸르스름한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제 마음은 벌써 환한 대낮이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마치 어린 시절 소풍 가기 전날 밤 같은 두근거림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를 먹일 김밥을 싸기 위해서였어요.
갓 지은 밥에 참기름과 깨소금을 넣어 고소한 냄새를 풍기며 비비고 시금치는 파릇하게 데쳐 무치고 달걀은 노랗게 부천에 곱게 채 썰었습니다. 단무지와 우엉, 햄까지 정성껏 준비한 재료를 김 위에 차곡차곡 올려 돌돌 말아내는 동안 제 입가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행여나 옆구리가 터질세라 조심조심 말아낸 김밥을 한 줄 썰어 맛을 보았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들어간 것도 아닌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밥 같았어요. 이 김밥을 먹으며 기뻐할 며느리와 손주를 생각하니 벌써부터 배가 불렀습니다. 김밥을 도시락통에 예쁘게 담아놓고 나서야 방으로 들어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장롱 문을 열고 어떤 옷을 입을까 한참을 고민했어요. 며느리가 작년에 사준 화사한 꽃무늬가 그려진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도 곱게 빗고 아주 역게 분도 발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한 늙은이가 서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20살 처녀처럼 반짝이는 것 같아 괜히 부끄러운 마음에 웃음이 났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남편의 흑백 사진을 바라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영감, 나 오늘 서울 가요. 우리 수진이가 경복궁 구경시켜준대. 당신도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늘에서 잘 지켜봐줘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시계를 보니 이제 겨우 아침 7시였습니다. 며느리가 오기로 한 시간은 9시. 아직도 2시간이나 남았더군요. 저는 소파에 얌전히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빨리 가기만을 바랐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세상은 온통 눈부신 아침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간밤에 내린 이슬을 머금은 나뭇잎들이 보석처럼 반짝였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새소리는 경쾌한 노랫가락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정말로 완벽한 하루가 될 것만 같았습니다. 8시 반쯤 되었을까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출발해요. 금방 갈게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저보다 더 들떠 있었습니다. 손주가 옆에서 할머니, 우리 꽃가옷 입었어요. 하고 외치는 소리도 들려왔어요. 그래, 천천히 조심해서 오너라. 급할 것 하나 없다. 네. 어머니, 김밥 너무 기대돼요. 30분 뒤에 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현관으로 나가 신발까지 미리 꺼내 신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문이 열리고 며느리와 손주가 할머니 하고 외치며 달려올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벌써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10분, 20분이 흘렀습니다. 30분이 거의 다 되었을 무렵 저는 문을 열고 골목 어귀를 내다보았습니다. 저 멀리서 하늘색 자동차가 모습을 드러낼 것만 같았지요. 하지만 골목은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차가 좀 막히나 보구나.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40분이 지나고 50분이 지났습니다. 슬슬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한참 동안이나 이어졌지만 며느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운전 중이라 못 받나 보다. 그래, 운전할 때는 전화 받으면 안 되지.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10분이 더 지나 약속 시간으로부터 꼬박 1시간이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신호음 대신 차가운 기계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전화기가 꺼져 있어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방금 전까지 통화를 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니. 저는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끼며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혹시 수진이랑 통화했느냐? 1시간 전에 온다고 하고는 아직 소식이 없구나. 전화기도 꺼져 있고. 아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래요? 가는 길에 마트에 들렀나? 아니면 손주가 갑자기 화장실 간다고 했을 수도 있고요. 금방 연락 갈 거예요,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아들의 말을 들으니 조금은 마음이 놓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것일지도 모른다.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며느리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불안감이 목까지 차올라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즐거운 주말 아침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만이 째깍째깍 제 심장을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2시간이 3시간이 될 무렵 저는 거의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것은 저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으로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수진 씨 보호자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차분하고 사무적인 남자의 목소리. 그 목소리가 제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네, 맞는데요. 우리 며느리인데요. 무슨 일이신가요? 여기는 한국병원 응급실입니다. 박수진 환자분께서 교통사고로 이송되셨습니다. 상태가 위중하니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에서 힘이 풀리며 전화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에서는 윙 하는 이명만이 울렸습니다. 교통사고, 위중, 그 단어들이 망치가 되어 제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식탁 위에 고이 놓여있던 김밥 도시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희망과 설렘의 상징이었던 그 김밥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아들에게 연락했는지, 또 어떻게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는지 기억이 희미합니다. 그저 제 몸이 아닌 것처럼 움직였을 뿐이에요.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이건 꿈이다. 제발 꿈이어야만 한다고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은 끔찍할 정도로 현실이었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 공포에 질려 풀려버린 눈동자. 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이 저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아들의 얼굴은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핏기라고는 하나도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두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 넋이 나간 사람 같았어요. 아들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이것이 끔찍한 현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저를 아들이 가까스로 부축했습니다. 수진이는? 우리 며느리는 어찌 되었느냐? 아들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를 이끌고 응급실 안으로 들어갈 뿐이었어요. 응급실 내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피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역겹게 뒤섞여 코를 찔렀고 사방에서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다급한 의료진의 목소리, 기계음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지옥 같은 풍경 속에서 저는 커튼이 쳐진 한 침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들이 망설이며 커튼을 걷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침대 위에는 제 며느리 수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제가 알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붓고 긁힌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목에는 보호대가 채워져 있었고 이불 밖으로 나온 팔과 다리에는 시퍼런 멍과 함께 깁스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며느리의 모습은 마치 아가 수진아. 저도 모르게 며느리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환자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제 며느리의 처참한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주는 어디 있느냐는 제 물음에 아들은 목이 맨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손주는 뒷좌석 카시트에 앉아 있어 가벼운 타박상만 입고 다른 병실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경찰관이 찾아와 사고 경위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로 들어오는 큰 사거리에서 며느리가 몰던 경차가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오던 덤프트럭이 그대로 들이받았다는 겁니다. 트럭 운전사는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고요. 경찰관은 사고 현장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제가 며느리에게 선물했던 그 하늘색 경차는 그저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운전석 쪽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안으로 밀려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치 종이장처럼 구겨져 버린 그 작은 차. 그 사진을 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죄책감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저를 덮쳐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나 때문에 다 나 때문이다. 제가 경복궁 타령만 하지 않았더라면 며느리는 오늘 운전대를 잡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그깟 돈 몇 푼 아끼겠다고 크고 튼튼한 차 대신 작고 연약한 경차를 사주지 않았더라면 이 정도로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제 이기적인 소원과 보잘것없는 선물이 제 며느리를 죽음의 문턱으로 내몬 살인 무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곧이어 며느리는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 차가운 의자에 앉아 수술 중이라는 빨간 불빛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1분이 1시간 같았고 1시간이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제 심장이 공포와 죄책감으로 미친 듯이 울부짖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평생 신을 믿지 않고 살아왔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신을 향해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 며느리만 살려주세요. 저를 데려가세요. 제 목숨을 가져가시고 우리 수진이만 살려주세요. 저를 데리러 오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발. 기도는 이내 울음 섞인 절규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제 온몸과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나버린 것 같았어요. 몇 시간이 지났을까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저와 아들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의사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수술은 겨우 마쳤습니다. 하지만 출혈이 너무 심했고 여러 장기가 손상되었습니다. 뇌출혈도 있어서 앞으로 며칠이 고비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라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얼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의사의 마지막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제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사방이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마치 이 세상이 아닌 공간 같았어요. 온갖 기계들이 쉴 새 없이 삐, 삐 소리를 내며 작동하고 있었고 그 소리 하나하나가 제 수명을 깎아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수많은 튜브와 전선을 몸에 연결한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의 붓기는 더 심해졌고 숨소리마저 기계에 의존하고 있는 모습은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면회 시간은 하루에 단 2번, 30분씩만 허락되었습니다. 그 외의 시간에 저는 중환자실 앞 복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저더러 집에 가서 좀 쉬라고 교대로 간호하자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여기 있어야 한다. 내가 우리 아가 곁을 지켜야 한다. 이건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어요. 며느리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인 제가 어떻게 발 뻗고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이 차가운 병원 복도야말로 제가 있어야 할 자리이고 며느리가 겪는 고통의 10,000,000,000이라도 함께 느끼는 것이 제가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식사도 거른 채 그저 멍하니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며느리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칠이 지옥처럼 흘러갔습니다. 며느리의 상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의사는 매일같이 와서 희망적이지 않은 이야기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지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차라리 내가 저기 누워 있었으면, 하루에도 수천 번씩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며느리의 상태가 조금 안정되었다며 일반 병실로 옮겨도 좋겠다는 말을 한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막혔던 숨이 터져 나오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을 부축을 받으며 겨우 일어서서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의사에게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진 며느리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중환자실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침대 옆에 작은 간이 침대를 놓고 그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며느리를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수건으로 며느리의 얼굴과 팔다리를 닦아주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며느리의 몸에 욕창이 생길까봐 2시간마다 한 번씩 몸의 위치를 바꿔주었어요. 그리고 쉴 새 없이 며느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수진아, 어미 목소리 들리니? 얼른 일어나야지. 우리 손주가 엄마 보고 싶다고 매일 운다. 자네가 좋아하는 호박죽 또 끓여놨어. 일어나서 한 숟갈만 먹어보렴. 대답 없는 며느리에게 말을 거는 일은 허공에 소리치는 것처럼 외롭고 고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가, 제 정성이 며느리를 깊은 잠에서 깨울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시시콜콜한 동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그때 제 손을 잡고 있던 며느리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수진아. 저는 깜짝 놀라 며느리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며느리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아주 천천히 힘겹게 들어 올려졌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보는 초점이 흐릿한 며느리의 눈동자였습니다. 아가, 정신이 드는 게냐? 나다 어미냐? 저는 울면서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며느리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며느리의 입가에 귀를 가까이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 그 목소리는 제 심장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머님 경복궁 못 가서 죄송해요. 가냘프게 갈라지는 목소리. 자신은 사경을 헤매고 있으면서 깨어나자마자 내뱉은 첫마디가 저에 대한 사과라니.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안함과 죄책감, 그리고 며느리에 대한 애틋함이 뒤섞여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니다가, 그런 말하지 마라. 경복궁이 다 무엇이냐? 자네만 무사하면 된다. 자네만 괜찮으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제발, 제발 그런 말하지 마라. 저는 며느리의 손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좋은 신호였습니다. 며느리가 깨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제게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더 헌신적으로 며느리를 간호했습니다. 며느리가 의식을 되찾고 미움을 넘기고 저를 보며 희미하게나마 웃어 보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은 기나긴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제게는 속죄와 희망의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한 뼘 나아질 때마다 저는 100뼘만큼의 삶의 의지를 되찾았습니다. 며느리가 그 길고 어둡던 무의식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제 목소리에 눈을 뜨던 날, 제 세상은 다시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회복이라는 한 줄기 빛이 강해질수록 제 마음속 죄책감이라는 그림자는 더욱 짙고 선명하게 드리워졌으니까요. 그것은 이제 단순한 후회를 넘어 제 일상을 좀먹는 끔찍한 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 창밖으로 보이는 도로를 이전보다 더 자주, 더 오래도록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차들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손에 땀이 차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특히 작고 아담한 차, 그 중에서도 하늘색과 비슷한 푸른 계열의 차가 시야에 들어올 때면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사고 현장의 처참한 사진이 눈앞에 겹쳐 보이며 귀에서는 쇠가 찢어지는 끔찍한 파열음이 울리는 듯 했지요. 어느 날 밤 꾸벅꾸벅 졸다 잠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또 그 악몽을 꾸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사거리 한복판에 흉측하게 구겨진 하늘색 경차가 서 있었습니다. 부서진 차창 너머로 며느리가 저를 보며 원망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왜 저를 이 작은 차에 태우셨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찌그러진 차체가 기괴한 목소리로 저를 비웃었습니다. 너가 나를 골랐잖아. 너의 마음이 가난해서, 너의 속이 좁아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나를 너의 며느리에게 던져줬잖아. 이건 모두 너의 탓이야. 그 섬뜩한 목소리에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 듯이 날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입을 틀어막고 화장실로 달려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공포와 죄책감으로 일그러진 낯선 늙은이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잠드는 것이 죽기보다 두려워졌습니다. 밤마다 간이 침대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날이 허다했지요. 제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챈 아들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것 같고요.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께 상담이라도 한번. 됐다. 저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늙은이가 무슨 상담이냐?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지 마라. 나는 괜찮다.
제 날선 반응에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괜찮지 않다는 것을, 제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며칠 뒤에는 아들이 제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사고 차량에 대한 보험 처리 서류와 폐차 보상금이 들어있는 봉투였어요. 그 희고 얇은 봉투가 제게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무겁고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치워라. 당장 그것을 내 눈앞에서 치우지 못하겠느냐. 어머니, 그래도 이건 정리해야 할. 정리? 무엇을 정리한단 말이냐? 내 며느리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상처와 고통이 이 종이 쪼가리 몇 장으로 정리가 된단 말이더냐? 저는 이성을 잃고 아들에게 악을 썼습니다. 제 분노가 향할 곳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화살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묵묵히 제 분노를 받아내 주었지만 저는 그 모습에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결심했습니다. 이 지옥을 끝내야 한다고. 며느리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속죄하기 위해 제가 가진 마지막 무엇이라도 해야만 한다고. 이튿날 저는 아들에게 잠시 집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돌아온 집은 낯설 정도로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폐가처럼 공기 중에 먼지 쌓인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한참 동안이나 현관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안방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장롱 가장 깊숙한 곳, 제가 시집올 때 친정어머니께서 마련해 주신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제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긴 물건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래 빛바랜 비단 보자기에 쌓여 있는 묵직한 서류철, 남편이 평생을 일구어 장만했던 동네 어귀의 작은 밭대기 땅 문서와 제 인감도장이었습니다. 그 땅 문서를 손에 쥐자 수십 년 전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땡볕이 내리쬐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남편과 단둘이 그 밭에서 땀 흘려 잡초를 뽑던 기억. 남편은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제 볼에 땀을 닦아주며 말했었지요. 여보, 나중에 우리 더 늙으면 이 밭에다 꼭 우리 집을 짓고 삽시다. 마당에는 당신 좋아하는 봉숭아랑 채송화를 심고 저쪽 볕 잘 드는 곳에는 작은 텃밭을 일궈서 상추랑 고추도 심고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갓 딴 채소로 쌈밥 차려줄게. 그 소박한 꿈을 이야기하며 아이처럼 환하게 웃던 남편의 얼굴.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아 억척같이 살면서도 그 땅만큼은 팔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꿈이자 제 마지막 안식처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안식처를 팔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영감, 나를 용서해요. 당신과의 약속, 오늘 내가 깨야겠소. 하지만 당신도 이해할 거지요? 당신도 하늘에서 다 봤을 것 아니오. 우리 며느리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당신이라면 나보다 더 했을 거요. 당신의 그 소박한 꿈보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가 1000번, 10,000번 더 중요하지 않겠소. 그러니 노여워 말고 내가 하려는 일이 잘 되게 도와주세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허락의 의미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땅 문서와 인감도장을 품에 안고 읍내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저를 알아본 주인은 남편과도 막역한 사이였지요. 제가 땅을 팔러 왔다고 하자 그는 기겁하며 저를 말렸습니다. 형수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땅은 박서방이 평생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했던 땅인데 그걸 파시다니요. 혹시 아드님 사업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겁니까? 저는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그저 급히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고만 둘러댔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제 결심이 바위처럼 단단한 것을 보고는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서류에 제 이름 석자와 인감도장을 찍고 부동산을 나서는데 마치 제 심장의 일부를 도려내고 온 것처럼 가슴 한쪽이 시리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며느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생각에 알 수 없는 해방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땅 판 돈이 들어오기까지 며칠 동안 저는 병실 간이 침대에 누워 밤마다 휴대폰으로 자동차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안전도 테스트별 5개, 측면 충돌 최고 등급,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태어나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단어들을 노트에 빽빽하게 적어가며 공부했습니다. 마치 과거 제 아들의 대학 입시를 앞둔 엄마처럼 저는 절박하고 치열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땅 판 돈이 모두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날, 저는 곧장 시내에서 가장 큰 자동차 대리점으로 향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대리점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허름하고 초라한 제 행색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잠시 쏠리는 것이 느껴졌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오직 전시장 한가운데에 서 있는 눈처럼 희고 산처럼 듬직한 SUV만이 보였습니다. 손님, 어떤 차를 보고 오셨습니까? 말쑥하게 차려입은 젊은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저 차를 사러 왔소. 제가 가리킨 차는 그 전시장에서 가장 크고 비싼 제네시스 GV80이었습니다. 직원의 눈에 스치는 당황스러움과 불신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요구사항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전했습니다. 나는 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요. 그러니 다른 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소. 내가 원하는 건 딱 하나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고 세상에서 제일 튼튼한 차. 혹여나 저번에 우리 며느리의 사고처럼 덤프트럭이 와서 들이받아도 그 안에 탄 사람은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게 온전히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단단한 갑옷 같은 차로 주시오. 제 목소리에는 저도 모르게 절박함과 비장함이 묻어나왔습니다. 제 사연을 어렴풋이 짐작했는지 직원의 표정이 이내 숙연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바로 그 차의 계약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수많은 0이 찍힌 액수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저는 제 이름 석자를 꾹꾹 눌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동차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남은 인생에 대한 저의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자 제 남은 모든 것을 건 간절한 맹세였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며느리는 마치 말라붙었던 화초에 물을 주듯 하루가 다르게 생기를 되찾아갔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뼈를 깎는 듯한 통증으로 신음하며 잠 못 이루었고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몸을 보며 절망감에 눈물을 쏟는 날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며느리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손을 잡아주고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울고 또 함께 웃으며 그 지독하게 길고 어두웠던 재활의 터널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상처에 서로의 눈물을 발라주는 동안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 가깝고 애틋한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퇴원하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날따라 병실 창문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고 눈부셨습니다.
저는 밤새 설레는 마음에 한잠도 자지 못했지만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중요한 의식을 앞둔 사람처럼 마음이 맑고 경건하기까지 했습니다. 며느리가 퇴원복으로 갈아입는 것을 도와주며 저는 애써 태어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가, 집에 가면 제일 먼저 무얼 하고 싶으냐? 어머니가 해주신 따뜻한 밥 먹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 꼭 껴안고 아무 걱정 없이 실컷 잠자고 싶어요. 며느리의 소박한 대답에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평범하기 짝이 없는 일상을 되찾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던가. 짐 정리를 거의 마쳤을 때 그동안 우리를 가족처럼 돌봐주었던 수간호사님이 들어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님 같은 분은 제가 간호사 생활 30년 만에 처음 봬요. 수진 씨는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머님의 그 지극한 사랑이 수진 씨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겁니다. 그 따뜻한 말에 울컥 눈물이 솟았지만 저는 애써 미소로 답했습니다. 병원 로비를 지나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아들이 며느리가 탄 휠체어를 밀고 나왔습니다. 몇 달 만에 마주하는 바깥 세상. 며느리는 눈이 부신 듯 살짝 얼굴을 찌푸렸지만 그 표정에는 분명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현관 바로 앞에 약속이나 한 듯 대기하고 있던 거대한 흰색 GV82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티끌 하나 없이 반짝이는 하얀색 차체, 듬직하고 단단해 보이는 그 모습은 주변의 다른 차들을 순식간에 오징어로 만들어버릴 만큼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지요. 어머니,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충격과 불신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 차예요? 며느리 역시 눈이 휘둥그레져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과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병원에서 특별히 불러준 대형 콜벤쯤으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차의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며느리가 앉은 휠체어 앞으로 다가가 그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어서 일어나세요. 며느리와 아들이 경악하며 저를 뜯어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며느리의 무릎 위에 놓인 손을 제 두 손으로 경건하게 감싸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피고름처럼 응어리져 있던 말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속이 좁아서 내 마음이 가난하고 인색해서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처음부터 이렇게 크고 단단한 것으로 너를 가장 안전하게 감싸줄 수 있는 것으로 해주었어야 했는데 이 못난 시어미가 모든 것을 망쳤다. 내가 너를 사지로 내몬 죄인이다. 참고 있던 눈물이 뺨을 타고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흐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충격에 빠져 있던 아들이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셨어요? 설마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그 땅을.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아버지의 평생이 담긴 그 땅을 고작 이 차 한 대랑 바꾸신 거예요? 아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사정없이 날아와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며느리의 눈만을 바라보며 제 진심을 온전히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 팔았다. 너의 아비 평생이 담긴 그 땅도
이 어미의 남은 노후도 다 팔았다. 하지만 나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 내게는 그것들보다 너의 목숨이, 너의 안전이 1000번, 10,000번 더 소중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아가, 제발 이 어미의 속죄를 받아다오. 이건 선물이 아니다. 이 어미가 평생을 바쳐 너에게 갚아야 할 빚이다. 부디 이 차를 타고 다시는 아프지도 다치지도 말아다오.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바라는 전부다. 제 절절한 고백에 며느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눈물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끄끄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며느리가 아들을 향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당신은 몰라. 당신은 어머니의 마음을 몰라. 당신이 회사 일 때문에 밤늦게 들어와 잠시 얼굴만 비추고 갈 때 어머니는 뜬 눈으로 내 곁에서 밤을 새우셨어. 내가 아파서 소리 지를 때 어머니는 밖에서 나보다 더 아프게 우셨어. 이건 그냥 차가 아니야. 이건 어머니의 그 수많은 밤이고 그 뜨거운 눈물이야. 알겠어?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제가 더 죄송해요. 못난 며느리 때문에 어머니께 이런 씻을 수 없는 짐을 지게 해드렸어요. 제가 평생을 갚아도 다 못 갚을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는 병원 현관 앞에서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뜨거운 눈물 속에서 우리 사이에 존재했던 마지막 거리감과 모든 오해와 아픔의 찌꺼기들이 남김없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서로의 상처를 온전히 이해하고 보듬어 안는 진짜 모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어떤 피보다 진한 사랑과 희생으로 이어진 운명 공동체 말입니다. 아들의 도움을 받아 며느리를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마치 구름 위에 앉은 듯 푹신하고 안락한 시트가 며느리의 몸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사고 이후 처음으로 차에 타는 것이었지만 며느리의 얼굴에는 불안감 대신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뒷좌석에 오르자 아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차 안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엔진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았고 창밖의 소란스러움마저 두꺼운 유리벽 너머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위험과 소음으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견고하고 아늑한 성에 들어온 것만 같았어요. 차는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결코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만 마디의 말을 대신하는 이해와 용서와 사랑, 그리고 아직 채 풀리지 않은 아들의 무거운 마음까지 모두 담고 있는 복잡하고도 충만한 침묵이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며느리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이내 뒤를 돌아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며느리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며느리의 손. 그 온기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마음이 완벽하게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하얀색 GV80은 우리 가족의 삶 깊숙이 들어와 새로운 희망의 상징이자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움직이는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고통스러운 재활의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그 차는 묵묵하고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지요. 저는 매일 아침 며느리를 차에 태워 재활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치료가 끝나면 우리는 곧장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차를 몰아 잠시 강변이나 한적한 공원으로 가곤 했습니다. 차 안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강물이 유유히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작은 행복이자 소중한 의식이었습니다. 재활 치료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굳어진 근육을 풀기 위해 이를 악물고 운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수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느 날은 치료를 받다 말고 통증을 이기지 못해 주저앉아 서럽게 울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차에 태우고 시트 등받이를 뒤로 끝까지 젖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며느리가 좋아하는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었지요. 차 안의 아늑한 공간과 부드러운 음악 속에서 며느리는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나마 누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며느리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까 며느리는 마침내 목발 없이도 제 힘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거실을 한 바퀴 돌아 제 품에 안기던 날 우리 세 사람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고 웃었습니다.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는 처음으로 조금 먼 곳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던 바다가 보이는 작은 항구였어요. 휠체어나 목발 없이 오직 제 손의 의지에 백사장을 걷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반년이 지났을 무렵 며느리는 제게 다시 운전대를 잡고 싶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사고의 끔찍한 기억을 이겨내려는 며느리의 용기가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자동차 키를 건넸습니다. 우리는 인적이 드문 넓은 주차장에서부터 운전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운전석에 앉은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핸들을 잡은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서워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또 사고가 날 것만 같아요. 괜찮다, 아가. 옆에 내가 있지 않으냐. 그리고 이 차를 보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갑옷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데 무엇이 무섭겠느냐.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해보자. 제 격려에 힘을 얻었는지 며느리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차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같이 운전 연습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놀라운 속도로 자신감을 되찾았고 이내 복잡한 시내 도로까지 능숙하게 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다시 운전대를 잡은 며느리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한층 더 단단하고 성숙한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사고가 난 지 꼭 1년이 되던 따스한 봄볕이 눈부시게 쏟아지던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아닌 며느리가 직접 운전해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완벽하게 건강을 되찾은 며느리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랑 같이 가실 곳이 있어요. 며느리는 저를 조수석에 태우고 익숙한 길을 달려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지만 저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작년 오늘 어머니는 제게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차는 그 삶을 묵묵히 지켜주었고요. 이제 우리가 함께 얻어낸 이 소중한 삶으로 1년 동안 미뤄뒀던 우리의 첫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슬픔의 흔적 대신 희망과 감사의 마음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경복궁 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맞이하게 된 찬란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개어
운전대 위 자동차 키를 함께 감싸 쥐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길이 마침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경복궁으로 향하는 날의 아침은 1년 전 그날의 아침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은 집안 구석구석을 따스하게 어루만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공기는 1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초조한 설렘과 불안한 기대감 대신 마음속에는 고요한 강물처럼 깊고 평온한 기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제 부엌에는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저보다 먼저 일어나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솜씨 발휘 한번 해볼게요. 어머니는 옆에서 감동만 하세요. 며느리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달걀물을 풀면 며느리가 지단을 붙이고, 제가 시금치를 데치면 며느리가 물기를 꼭 짜서 조물조물 묻혔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우리의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1년 전 외로움과 설렘 속에서 홀로 말았던 김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따뜻하고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근데 어머니 김밥이 역시 최고예요. 저는 아무리 해도 이 맛이 안 나요. 허허, 이 사람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더니. 듣기 좋구나. 우리는 그렇게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도시락 통 가득 김밥을 채웠습니다. 그 김밥은 더 이상 깨어진 약속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이겨낸 시련과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단단해진 사랑의 증표였지요. 외출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 앞에는 우리 가족의 든든한 수호신이 된 하얀색 GV82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운전석에, 제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아들과 손주는 뒷좌석에서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잘 다녀오세요. 제 선물 사오셔야 해요. 손주의 외침에 우리는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골목을 빠져나가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올라탔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은 멀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1년 전과 다를 바 없었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새로웠습니다. 우리는 차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아픔과 기쁨, 그리고 서로에게 차마 하지 못했던 속마음까지도요. 어머니, 작년에 이 길을 오려고 했을 때가 생각나요. 그때는 그렇게 설레기만 했는데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더라고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이제 슬픔 대신 담담한 회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일은 다 강물에 흘려보내라, 아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 아니냐.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지. 이 눈부신 오늘을.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느새 차는 복잡한 서울 시내로 접어들었습니다. 높다란 빌딩 숲을 지나 마침내 저 멀리 광화문이 웅장한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세차게 울렸습니다. 평생을 사진으로만, 텔레비전으로만 보아왔던 제 젊은 날의 아련한 꿈이자 동경이었던 그곳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광화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두 손을 가슴에 모았습니다. 거대한 문과 그 뒤로 펼쳐진 북악산의 능선이 저를 압도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좋구나. 정말 좋구나.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본 며느리가
조용히 다가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흙내문을 지나 근정전으로 향했습니다. 돌길을 걷는 제 발걸음 하나하나에 수십 년의 세월과 염원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근정전 앞에 섰습니다. 제 친구가 사진을 찍었던 바로 그곳. 넓은 마당과 위험 있는 정각, 푸른 하늘과 어우러진 화려한 단청. 사진 속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잠시 며느리에게 양해를 구하고 홀로 난간으로 다가가 차가운 돌을 가만히 쓰다듬어 보았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깃든 돌의 감촉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제 젊은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러웠던 시집살이, 남편과의 소박했던 행복, 아들을 키우던 기쁨, 그리고 며느리와의 아팠지만 찬란했던 시간까지 그 모든 세월이 결국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느새 다가온 며느리가 제 어깨에 자신의 외투를 덮어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진 찍어요. 어머니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날인데 기념으로 남겨야죠. 며느리는 미리 준비해온 작은 삼각대에 휴대폰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 나란히 서서 제 어깨를 꼭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우리의 모습이 사진 속에 담겼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경복궁에 대한 동경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제 곁에서 저를 세상 가장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주는 소중한 내 딸, 내 며느리와 함께하기에 터져나온 순수한 행복과 감사의 미소였습니다. 우리는 경회루의 아름다운 연못가를 거닐고 향원정의 고즈넉한 풍경에 감탄하며 한나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아늑한 나무 그늘 아래 자리를 펴고 앉아 아침에 함께 쌌던 김밥을 꺼냈습니다. 밖에서 먹는 김밥은 꿀맛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다음에 우리 손주 좀 더 크면 다 같이 와요. 그때는 아버님도 같이요. 다 같이 한복 곱게 차려입고 오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자, 꼭 그러자꾸나. 우리는 김밥을 먹으며 과거가 아닌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아픔의 기억은 어느새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희망과 계획들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경복궁의 봄날, 저는 제 평생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얻은 것은 단순히 낡은 꿈의 실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련의 불길 속에서 얻어낸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눈부신 보물이었습니다. 경복궁에서의 꿈 같은 하루를 보내고 우리는 다시 하얀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별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잔잔한 음악 소리와 우리의 편안한 숨소리로 가득 차 있었지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저는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함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충만하고 평화로워서 이 순간을 온전히 제 마음에 담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며느리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좋았어요. 나도 그랬다. 평생 잊지 못할 게다. 어머니, 우리 다음에는 바다 보러 가요. 저는 감았던 눈을 떴습니다. 며느리는 정면을 바라본 채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바다? 바다도 좋지. 네, 동해 바다요. 가슴이 뻥 뚫리는 푸른 바다를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경복궁이 우리의 첫 번째 여행이었다면 바다는 우리의 두 번째 여행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차는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며느리의 말에 제 가슴 속에서 또 다른 희망이 몽글몽글 피어올랐습니다. 경복궁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수많은 여행 중 첫 번째 목적지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바다도 가고 산도 가고 이 차가 우리를 데려다주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보자꾸나.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많은 날들에 대한 기대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다시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며느리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김장철에는 아예 며느리네 집에서 며칠씩 묵으며 함께 김장을 담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가 버무려주는 김치를 받아오기만 했을 텐데, 이제는 제가 주방의 주인이 되어 며느리와 아들을 지휘했습니다. 수진아, 이리 와서 어미가 하는 것 좀 보거라. 김칫솔은 이렇게 넣어야 골고루 맛이 밴다. 여보, 당신은 뭐하고 서 있어요? 빨리 가서 마늘이나 더 빻아와요. 제 호령에 아들은 군말 없이 마늘을 빻고 며느리는 제 옆에서 서툰 솜씨로 배춧잎 사이사이에 소를 채워 넣었습니다. 손주는 고춧가루가 맵다며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자기도 돕겠다며 고사리 손으로 배추를 이리저리 옮겼습니다. 고춧가루와 웃음소리로 범벅이 된 그 풍경 속에서 저는 진정한 가족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일을 마친 저녁에는 다 같이 둘러앉아 갓 담근 김치에 뜨거운 수육을 싸 먹었습니다. 그 맛은 세상 어떤 진수성찬과도 바꿀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저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며느리가 불쑥 들어왔습니다. 퇴근하는 길에 들른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며느리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나, 웬 붕어빵이냐? 오다 보니까 있기에 어머니 생각나서 사왔죠. 팥 좋아하세요? 슈크림 좋아하세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붕어빵을 나눠 먹었습니다. 아무런 특별한 이유 없이 그저 제가 생각나서 들렀다는 며느리의 마음이 붕어빵보다 더 달고 따뜻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만남에는 더 이상 거창한 이유나 목적이 필요 없었습니다. 안부를 묻기 위해 의무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생신이나 명절 같은 특별한 날에만 얼굴을 보는 사이가 아니었으니까요. 우리는 그저 일상의 순간순간을 함께 나누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가까운 친구이자 모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덧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는 제 집 창가에 앉아 마당에 주차된 하얀색 GV80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처음 저 차를 마주했을 때의 그 비장함과 죄책감은 이제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제 저 차는 제게 아픔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움직이는 집이자 추억의 보관소입니다. 저 차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얼마나 많이 웃고 울었던가. 문득 인생이란 참으로 얄궂고도 오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 최악의 비극이라 여겼던 그 끔찍한 교통사고가 역설적이게도 제게 인생 최고의 선물인 진짜 가족을 안겨주었으니 말입니다. 사고 이전에 우리는 생각해보면 그저 얇은 유리벽을 사이에 둔 사이였습니다. 서로를 향해 예의 바르게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은 벽에 부딪혀 차갑게 식어버렸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있었으되 그 마음이 전달될 길을 찾지 못해 늘 서먹한 공기만이 감돌았지요. 저는 외로웠고 며느리는 불안했습니다.
그 위태롭던 평화는 결국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부서진 파편들 위에서 비로소 서로를 제대로 마주 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가족이란 처음부터 완벽하게 완성된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서로의 가장 아픈 상처를 맨살로 보듬고 서로의 눈물을 자신의 손으로 닦아주는 과정을 통해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의 조각들을 서로의 사랑과 희생이라는 접착제로 눈물겹게 붙여나가며 비로소 하나의 단단한 형태로 완성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의 참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며느리가 병실에서 고통스러워하던 그 수많은 밤들, 제가 간이 침대에서 뜬 눈으로 지새우며 올렸던 그 수많은 기도들, 남편의 유산이었던 땅을 팔던 날의 그 시린 마음, 그리고 마침내 하얀 차의 열쇠를 건네며 함께 흘렸던 눈물까지. 그 모든 아픔의 조각들이 모여 이제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단단하고 아름다운 우리 가족의 모습을 빚어낸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제 생각의 흐름을 깨우듯 휴대폰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울립니다. 화면에 뜬 우리 며느리라는 이름에 저는 저도 모르게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오냐, 아가. 무슨 일이냐? 어머니, 점심은 맛있게 드셨어요? 오늘 날씨 정말 좋죠? 창밖 한번 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봄 햇살처럼 밝고 따뜻합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눈이 부시게 좋은 날이다.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제가 방금 주말 날씨를 찾아봤는데 토요일, 일요일 둘 다 비 소식 없이 아주 맑대요. 우리 바다 보러 갈까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담긴 설렘이 수화기 너머로 고스란히 전해져 옵니다. 바다? 네. 제가 좋은 데 하나 알아봤는데 강원도에 정말 예쁜 바다가 있대요. 물도 동해라 그런지 유리알처럼 맑고 아직은 사람이 많이 붐비지 않아서 조용히 걷기 딱 좋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의 제안에 제 마음속에서도 푸른 파도가 치는 듯합니다. 바다 냄새를 맡아본 것이 언제였던가. 기억조차 아득합니다. 아이고 좋지. 당연히 좋고 말고. 바다 냄새 맡은 지도 정말 오래되었구나. 제 신난 목소리에 며느리도 신이 나는지 목소리가 한 톤 더 높아집니다. 그럼 우리 손주도 같이 가야지. 모래성도 쌓고 조개 껍데기도 줍고 할미랑 같이 파도랑 술래잡기도 하자고 전해주렴. 네, 어머니. 그럼 도시락은 제가 준비할게요. 이번에는 어머니 힘드시면 안 되니까요. 며느리의 기특한 말에 저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다. 나들이의 재미는 뭐니 뭐니 해도 김밥이다. 도시락은 이 어미가 쌀 테니 너는 우리 가족 모두를 태우고 안전하게 운전만 하거라. 그것이 너의 가장 큰 역할이다. 알겠어요, 어머니. 그럼 토요일 아침에 모시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마당 한편에 늠름하게 서 있는 하얀색 차. 이제 저 차는 제게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저 차는 우리 가족의 모든 역사를 지켜본 말없는 증인이자 가장 끔찍했던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나의 죄책감을 대신해 며느리의 남은 생을 지키겠다고 맹세한 든든한 수호신입니다. 저 차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얼마나 많이 웃고 울었던가.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날의 그 성스러운 침묵, 재활병원을 오가며 나누었던 고통과 격려, 다시 운전대를 잡은 며느리의 긴장과 환희. 그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차창 위로 스쳐 지나가는 듯합니다. 저 차는 우리의 움직이는 집이고 아늑한 안식처이며
상처를 치유하는 따뜻한 고치였습니다. 경복궁으로, 그리고 이제는 동해 바다로. 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단풍이 붉게 물드는 가을에는 내장산으로, 눈이 하얗게 내리는 겨울에는 대관령 양떼 목장으로, 어쩌면 더 멀리 유채꽃 만발한 제주도로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 앞의 길에는 그 어떤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습니다. 그저 설렘과 기대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며느리와 함께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이 어디를 향하든 언제나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꽃길일 거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훗날, 아주 먼 훗날, 우리 손주가 자라 자신의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해 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엄마와 할머니가 어떻게 진짜 가족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을 함께했던 눈처럼 희고 산처럼 든든했던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요. 우리의 길은 그렇게 또 다음 세대로 이어져 분명 별과 햇살 아래에서 끝없이, 그리고 더없이 아름답게 계속될 겁니다.